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G7에 관련돼 갖고 최근에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D10, 즉 데모크라시 10, 10개의 민주국가에 우리 한국이 끼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계의 변화의 시대에 이 체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G7 체제에서 D10 체제로 변환되는데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국이 여기에 왜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D10 시대와 대한민국.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D10 시대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낡은 구체제의 방식으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G7 형태로 이렇게 7개 선진국이 이렇게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유엔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G7에서 방향이 만들어지고 설정이 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하고 거기에 유엔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WTO, WHO 뭐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죠. 거기서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G7으로서는 이런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갖고 한때는 G12, G20으로 이렇게 확대해갖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G20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불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끼게 되고 공산주의 나라도 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과감하게 이제 D10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제 이 큰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주창한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혼자서 세계 질서를 잡아가는 헌병대의 역할을 내갖고는 끌고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즉 다자간주의로 축에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은 결정을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대가 많이 변해 있는데, 그러면 G7 7개의 선진 국가가 대충 이제 7개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뒤에 뭐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륙 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진 국가지만은 이 세계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어떤 것들인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 끼어 있는데 지금 뭐 아시아의 대표가 일본이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 또 뭐 아프리카는 없고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이런 거 좀 인식을 좀 했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G11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현재 D10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 있어서 어떤 그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간주의로 이제 체제 변화,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어떤 국제 질서의 미국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이 전통적 산업에서 4차 혁명 시대로 산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통적 먹거리, 과거 같으면 이제 농산물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자동차라든가 뭐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축이 이동을 하고, 여러분 뭐 너무나 말하는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걸 전기차로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이 어떤 석탄이나 석유 이런 화석
자석 연료 에너지가 이제는 전기 배터리 그린 에너지로 축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에 나가는데 과연 G7 체제에 의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거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구촌의 쌀이라고 앞으로 미래의 쌀이죠. 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G7 국가에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의 중심축 자체가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시대 그 변화 시대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국제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G7에서 이제 D10으로 넘어가는 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G7을 뭐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가장 간략하게 G7을 먼저 좀 뭐 얘기를 해보죠. 알아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하고, 서방 7개국 정상회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가 간의 협의체죠. 영어로는 이제 Group of Seven, 그래서 Group of Seven의 그 G7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매년 연 1회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군사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여기가 가장 군사 경제의 대국이죠. 이게 이제 친미 냉전기를 거치면서 친미 국가로 서구권으로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있는 가장 큰 현안들, 뭐 에너지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부분 이 국가를 보면 친미 국가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분모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 있고, 선진국이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 3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7개가 모였다, 이렇게 보고, 한때는 G7에도 러시아를 포함시키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92년도에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이제 연방 구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지금 상당히 좀 그 러시아가 반미 분위기를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G8로 가갖고 이렇게 가자 해갖고 한 10년간 잘 갔댔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뒤에 이제 푸틴이 들어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반미주의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여건 속에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림반도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소유에 갖고 있던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 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G7의 친미 성향의 강대국들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쫓겨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됐고, G7의 모임은 뭐 최초의 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건 프랑스에서 제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73년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되고,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떠한 어떤 그 해결책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오일 쇼크 같은 문제, 결국은 뭐 이렇게 감산 문제죠. 중동에서 오일을 감산하고 이게 무기화가 되고 세계의 어떤 그 가장 임팩트가 강한 요소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중동 국가에서 단순히 이 어떤 오일 관계의 가격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G7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5개국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였는데 G5로 출발했는데 유럽 국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해갖고 이제 캐나다가 초청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태리가 초청이 돼갖고 G7이 이렇게 현재 돼갖고 뭐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 G7 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참 뭐 너무 재밌는 사진이죠.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 빨간 원에 있는
있는 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저기 뒤에 파란 원에 있는 게 스가 일본 총리입니다. 이게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게 화제 사진이고, 지금 현재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데 국제의 어떤 리더들의 위상을 그냥 한눈에 내려다 보는 거예요. 늘 이제 그 가장 중앙에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주최국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영국 총리가 가장 가운데 서고, 일반적으로 영국 총리 옆에 누가 서야 되냐? 바이든이 서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이 자리를 양보를 하죠.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을 세워주려고 이제 가운데로 쫙 서게 하고, 바이든이 옆으로,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늘 항상 주최국 옆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 원해서라기보다도 주최하는 나라가 이제 뭐 늘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이제 바이든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가운데에 우리 이제 영국 총리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가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뭐 대표한다고 G7 국가로서 뭐 늘 뭐 폼을 잡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서게 되는 이런 어떤 쓰라린 맛을 봤는데, 뭐 또 재미있는 화제의 사진이죠. 그럼 과연 이제 그럼 정상 사진만 저를 찍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G7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영국 총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를 하니까 이제 저 자리에 앉고, 이제 좌우측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외빈들이 이제 앉게끔 돼 있죠. 오른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갖고 하고, 뭐 죄송하지만은 옆에 있는 스가 정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위상이 이번 G7에서 어느 정도 됐느냐. 뭐 물론 뭐 제가 이번에 이 G7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G7에서 D10으로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7을 뭐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이제 D10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 사진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장을 더 갖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영국 총리하고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뭐 가장 최상으로 잘했지 않느냐. 문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담에 왔기 때문에 이번 G7 회담은 반드시 성공할 걸로 본다. 이러니까 존슨 영국 총리도 그렇다. 한국은 당연히 최고의 뭐 방영 모범 국가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가리키는, 아마 이게 앞으로도 이 세계의 거대한 두 정상이 한국 대통령한테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앞으로의 중요성을 갖고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위상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뭐 여기 스가 정도는 앞으로 이런 얘기할 때 일본은 좀 제발 좀 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이미 비교의 불가의 대상이 됐고, 아마 이 전 세계 존슨 총리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두 대통령이 동시에 한국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는 미래의 중요성도 있지만 현재의 방역 모범 국가로서의 가장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거 우리 이런 부분들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사진을 아까 거기서 찍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진인데, 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사람들이 벅적벅적합니다. 이렇게 벅적벅적하고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축이 이동이 되고 하는데, 저 스가는 뒤에 완전히 이게 뭐 일본에서 이지메 뭐 이런 거 있죠. 왕따 뭐 이런 게 완전 왕따 같이 뒤에서 끼지도 못하고 어깨는 축 늘어져 갖고 어울리지 못하는, 뭐 이게 두 가지를 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의 의미는
스가의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죠. 아베 같으면 좀 안 그랬을 거예요. 앞에 보통 나대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스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데, 근데 스가의 개인적인 성향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날 21세기 2021년도에 일본의 현 주소가 저게 아닌가. 즉 방역 문제에 완전히 실패했죠. 올림픽 문제에 완전히 뭐 IOC에 휘둘려갖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떤 형태의 일본의 현 주소가 현재 스가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G7에 이제 우리가 참가를 했죠. 이 참가를 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강대국에 치여갖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강대국이 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갖고 세계의 리딩을 하는, 세계 국가를 리딩하는 이런 어떤 체제에 처음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위험을 한번 나타내는데, 이게 뭐라니까, 그렇죠. 이제 주권국가 아닙니까? 주권국가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처음 한번 냈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다. 거기에 그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정립을 했다. 적립한 만큼의 대우를 받았다. 뭐 상당히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권입니다. 군사 7위권이고요. 무역 7위권이고요. 뭐 엄청난 이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주로 뭐 이 강대국에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군사 강국으로서의 어떤 대우 면모를 제대로 이제 과시했다.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이제는 우습게 볼 나라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알죠.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 3일 이상 싸워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뭐 3-4개의 나라뿐이 안 된답니다. 그 중에 1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군사 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면모를 제대로 과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가 있고 경제 대국으로서 위상도 정립되고 군사 강국으로서 면모도 과시했다. 즉 이 얘기가 제가 늘 얘기하는 자강과 균세의 완결판이 아닌가. 즉 자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 시절에 일제의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당했는데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자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으로 균세를 못했기 때문에, 즉 우리 내신들, 그러니까 왕권 갖고 있는 데가 한쪽은 러시아판, 한쪽은 일본판, 한쪽은 청나라판, 뭐 이런 쪽으로 4분 5열 돼갖고 균세 애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G7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아까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뭐 이런 데서 자강은 충분히 했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균세 애교를 어떻게 하느냐. 즉, 4대주의에 의해서 어떤 그 친미나 친중이나 뭐 이런 쪽에 치우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친중, 친미에서 안 됩니다. 역시 또 똑같은 개념으로 반중, 반미에서도 안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용중과 용미, 용이를 해야 됩니다. 뭐 일본도 마냥 미워만 할 수가 없어요. 일본과 우리가 경제에 관련돼 갖고 엄청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25%의 우리 무역에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균세 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하고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일본 잡아먹지 못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워낙 바이든하고 하면서도 용미, 우리가 미국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중국과도 이렇게 척을 지지 않는
이게 바로 균세 외교입니다. 이래서 아마 자강과 균세의 완결판이 이번 G7 회의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관계가 우리가 그러면 자강과 균세 외교 국제사회에서 이게 완결판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흑역사가 없었냐. 지금까지 우리 한번 흑역사 우리 국제사회,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100가지, 1000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최초로 이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 거는 1907년도 고종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나라의 왕이 직접 보낸 게 이제 당시 개신교 감리교회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제2회 국제 만국 평화회의에 참가했거든요. 너무나 잘 알잖아. 여기에 특사가 누가 갔죠? 이준, 이상설, 이종. 이렇게 갖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이제 헐버트가 이제 파견해갖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114년 전입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게 불과 114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요 국가로서 존슨 총리 바로 옆에 앉고 바이든과 그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해나가고 우리 자강을 해나가고 균세 외교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자립국가, 주권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제 포삼 회담. 여러분 이 포삼 회담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제 종결 때죠. 연합국인 이제 미국과 영국과 소련. 이미 이때는 이제 독일 포삼에 모여 회담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독일은 이제 무너졌던 시기고요. 일본이 이제 곧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 일본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도 처리 문제를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거 이렇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전에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시킨다고 결정을 했죠. 그 독립을 시킨다라는 결정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 강대국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회담이 바로 45년도 7월 26일 날에 이제 포삼, 독일 포삼에 열렸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 3개, 미국, 영국, 소련 3개의 수뇌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독립을 시키고 일본은 4개 섬과 그 부속 도서만 일본이 갖고 가고 모든 식민지는 제자리 갖다 놓는다. 이게 바로 이제 포삼 회담인데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해 갖고 우리 자리매김하는 것도 우리 운명을 결정을 못 짓고 이 포삼 회담대로 됐으면은 우리가 단일 독립 국가로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패전국 일본이 4개의 나라에서 이제 분할 점령하는 안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남북으로 다시 해방이 되면서 갈리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포삼 회담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다시 또 결정짓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다. 세 번째로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강화 회담이죠. 요거는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했던 승전국 51개국이 모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이제 이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담인데 여기에도 일본의 반대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승전국으로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1개국에 원래 52개국이 참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립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갖고 또 우리의 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갖고 우리 의지가 하나도 정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정리가 되지 못한 영토가 바로 대마도가 그대로 일본 땅으로 굳어지고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일본이 호시탐탐 아직까지도 분쟁 지역화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짓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G7에 대해서 이제
이 트럼프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G7은 이제 이런 어떤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114년 만에 이제 외교의 쾌거를 일으켰는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G7이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그룹이다. 그러니까 G7을 트럼프의 공화당에서도 이건 해체해야 된다고 이미 작년 5월 말일날에 이거는 선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7으로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 공화당의 시각만 이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게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도 작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G7은 이잖아. D10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가로 속에 뭐라고 하는가, 기존의 G7 국가에다가 한국과 인도와 호주를 포함해야 된다. 여기서 D10이 창립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한국, 인도, 호주 중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앞에 거론됩니다. 사우스 코리아 반드시 포함시켜갖고 G7은 잊어야 된다. 이게 데모크라시 10입니다. 이 데모크라시, 민주 진영의 10개 국가가 다시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데 중심에 서야 된다. 이게 이제 5월 30일 날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6월 10일 날 또 민주당 쪽에서 화답을 해 나가는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맞춰갖고 작년 말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 이후에 G11을 얘기를 했어요. 남아공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G라고 하는 부분은 그룹 오브 11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룹은 아니다. 이거는 데모크라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G를 왜 D로 바꾸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만 갖고 경제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사를 넣는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러시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 관계를 선거의 공약으로 내겁니다. 어떻게 내거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G 그룹 오브 세븐의 개념의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데모크라시, 이 민주라고 하는 개념을 넣겠다. 이거는 경제 중심도 아니고 군사 중심도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중심을 넣는다고 하면은 현재 G2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군사 대국으로 갖고 얘기를 하면 러시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들어올 수 없다. 얘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에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G11이 아니고 G10으로 가야 된다. 아까 얘기를 했던 뭐죠? 카네기의 국제평화재단에서 얘기했던 한국과 인도와 호주를 포함시켜갖고 D1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이든의 세상이 됐습니다. 바이든은 뭐 명확합니다. 미국 혼자서 세계 질서 잡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 갈 수가 없다. 우리 혼자 안 가겠다. 함께 가자. 다자간으로 가야 된다. G1 체제에서 옛날에 미국이 혼자 헌병대장 했댔는데, 갑자기 아까 오일 쇼크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에 대해서 미국 혼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안하니까 G5를 만들었다가 G7을 만들어갖고 이게 쭉 운영이 되다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G20을 또 다시 만들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에 민주 진영에서 D10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혼자 세계 질서 잡는데 한계가 있다. 다자간으로 가겠다. 그래서 G7 국가로서는 이미 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 났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이제 부시가 아까 얘기했던 G20을 만들었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전통적 선진 국가보다 현실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공화당에서 이제 G20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이번에 D10으로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다. 또 글로벌 20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20세기하고 어떤
그 문제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냉전이었어요. 냉전. 냉전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만들었는데, 냉전이 이제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냉전 체제는 가시게 됐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냉전을 대신하는 국제 질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경제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문제라든가, 이게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또 다른 체제가 만들어지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중국의 노력.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가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를 전후해서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20세기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4차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혀 인류가 만들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옛날 패스 같은 어떤 후진성의 코로나19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코로나19가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선진 7개국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쪽이 뭐 환경이 나빠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유동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방역 체계가 마련이 안 되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이태리고 일본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가장, 그러니까 러시아나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로 그냥 딱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데모크라시 민주국가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나 이쪽에 베트남이나 또 이쪽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그냥 방역이 아니라 차단을 해버렸는데, 우리 민주국가에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경제가 활동이 되다 보니까, 활동이 많다 보니 유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서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입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나 봤더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그런 문제 갖고 되지 않는다. 이미 G7 회담 열리기 전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잡아가는데도 기존의 어떤 경제 질서 갖고 안 되겠더라. 즉, 에너지를 얻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이쪽에 그린 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이 산업의 모든 것의 기본적인 축이 반도체다. 그런데 이게 G7 국가에서 반도체를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의 세계 3대 국가는 미국과 한국과 대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10을 제안을 한 거고 D10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해나가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결론은 그럼 앞으로 이 당면 문제가 뭐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 D10이 만들어져 갖고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망의 문제입니다. 이 망은 두 가지 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되는데도 두 가지 망이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망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산업사회의 가장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망이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인터넷망이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세상에서 가장 우뚝 서는 망을 만들었죠. 지금 국제 질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망이라고 하는 것은 5G 망입니다. 이 5G 망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 국가가 어딥니까?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뭐 이런 쪽이 세계 시장을 제일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와 삼성, 화웨이와 미국 관계는 뭐 너무나 잘 알기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깊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터넷망을 누가 장악을 해갖고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한국을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고는 뭐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망은 아까 고속도로 만들었듯이 이제 현재는 팍차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게 패권주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1대1로 망을 지금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막지 않고서는 이 어떤 우리 민주 진영에서 중국한테 경제적인 부분부터 어떤 그 사회 국제 질서의 리딩 자체를 뭐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이런 어떤 망의 문제를 앞으로 D10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동맹이 이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D10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 인프라를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도로라든가. 그래서 뭐 지금 저도 지금 여기에 관련돼 갖고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린 쪽으로 해갖고 베이링 해협을 통해서 알래스카하고 이쪽에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해 갖고 알래스카를 넘어서 이제 캐나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어떤 베이링 해협 안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인프라와 아까 인터넷과 물리적 인프라, 망의 인프라,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이 디지털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의도고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국제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그 그룹이 바로 D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백신 문제, 뭐 이런 보건 문제라든가 무역과 기술에서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민주진영에서 이거를 장악을 해갖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나가고 D10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외교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